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준 TV의 좋은 정부 만들기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해 주시는 김강훈 선생님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그리고 행정대학 원장으로 오래 평생 봉직하셨고 잠깐 외도를 하신 거는 김대중 정부의 중앙인사위원장 장관급으로 만 3년 근무를 하셔서 뭐 이론으로 실무로 우리 행정부 정부 크게는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평생 천착해 오신 분입니다. 오늘은 그 후배 장관들한테 야, 좀 제대로 사표를 쓰려면 사표라도 좀 써라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장관이 뭐 사표 내겠어요? 그래도 뭐 선생님 보내준 자료에 보면 정말 뭐 기계에 있었던 뭐 장관들 뭐 많았더군요. 네, 정부가 이제 열심히 뭐 국정 운영을 하겠죠. 뭐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것을 언론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네, 그거를 비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안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네. 죽으라고 안 고치죠. 근데 내부에서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는 그런 힘밖에 없는데 네. 근데 너무 그냥 코드 인사로 동질적이니까 네. 또 장관 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이해찬 저 집권 여당 대표가 장관을 와라 순번 정해줘가지고 4-5명씩 구미를 지어가지고 와서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그럴 때 거기 딱 들고서 대표님 그 정책 협의할 게 있으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뭐 당 대표가 뭐 이렇게 뭐 기생 점거하듯이 와라 뭐 충성지 테스트하는 거죠 못 가겠습니다 얘기할 만도 할 텐데 왜 이렇게 장관직 내놓지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해요. 뭐 근데 당 장관 자리 대표가 그렇게 좋습니다, 선생님?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당 대표가 장관 오라가 가라라는 것도 참 우습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청와대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들이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뭐 망신하도록 만드는 일만 뭐 당대표나 청와대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장관을 다들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럼 장관 하고 싶으면은 그 부서에 가서 그 부서가 해야 할 정책을 정말 자신 있게 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가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이 썼듯이 축구 경기에 족구 선수들 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내보내니까 이게 축구 경기도 아니고 족구 경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장관들 중에 뭐 청와대라든가 당대표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했을 적에 그러면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저기 헝가리 다뉴브 강 네. 그거지 않겠어요? 강경화 선생님께서 저 자료로 보내주면서 강 장관이 지금 장관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청와대에서도 참 장관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강 장관이 헝가리 저 배 빠진 데 달려간 건 왜 잘못입니까? 한번 그 짚어봐 주십시오. 장관이나 누구나 이제 자리를 맡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그 역할 인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 네. 그 영어로 이제 role percep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그 부처의 정책, 네. 또 행정 서비스 제대로 하고 그 부처의 구성원들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뭐 인사를 포함해서 예산 쓰는 것이 모든 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히말라야에서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했을 적에 그럼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네. 그 네팔이니까는 외국이니까는 외무장관이 뛰어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다 소중하고 아깝죠. 사고가 났으면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는 구조대가 가면 되는 거지. 네. 거기 가서 뭐 외교할 일이 있어요? 헝가리 정부도 뭐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빨리 도와주려고 구조하려고 네. 그럴 테고 그리고 장관이 가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대사관 직원들이 장관 오시느라고 현장에 갈 시간도 다 뺏기고 그렇지. 말아요. 일을 방해하는 셈이죠. 방해하는 일들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가 왔는지 그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청와대에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뭔가 장관답게 그게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렇죠. 못한 건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완전히 명령 체계가 상하로 나뉘어서 장관 정도 되면은 수석 비서관하고는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의견이 엇갈리면은 토론도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게 상례인데 대통령이 가라 그런다고 말을 전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수석이 그거는 외무장관이 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 그러면은 국장을 보내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차관도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일에 왜 그 정부의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인재들을 함부로 막 쓰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군경이 무슨 작전을 하다가 뭐 다쳤다든지 사망했다든지 한다면은 장관이 가는 건 그건 또 격에 맞는 일이 그렇죠. 되겠죠. 그냥 네. 외국에서 무슨 그 우리가 파병을 했을 적에 또는 네. 어디 구조를 갔는데 큰 사고를 당했다. 당연히 뭐 그는 쫓아가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옛날부터 배 사고 나면 어떻게 그렇게 뭐 벌벌벌 떠는지 뭐 군산 앞바다에서 얘기도 그렇고 네. 그 해공 신익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을 나라의 그릇이다, 이제 국기, 이제 나라의 그릇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국기에 맞는 이 품격을 가지셨던 우리 저 부통령들 성재 이시영 그리고 저 우리 인천 김성수 부총리 부통령 이런 분들은 참 그 국기에 맞는 사표를 던지셨다 그렇게 봐야 네. 되겠죠. 그 이승만 뭐 독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정치를 좀 지나치게 했죠. 네. 그래서 이시영 부통령 같은 분은 아주 정말 점잖게 내가 더 이상 이런 정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는 나는 그만두겠다는 아주 정말 품격 있는 네. 사표를 씁니다. 제가 이거 문장 좀 있죠. 너무 뭐 저 훌륭한 사표를 쓰셔가지고 이 행정학 그 김은대 선생님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분의 사임 1951년 5월 10일 날 저 성재 이시영 부통령께서 낸 사임사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나라가 흥망 간두에 걸렸고 간두라는 건 뭐 대나무 꼭대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부통령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호위소찬이죠. 호위소찬. 권세만 부리고 네. 농만 받는 거를 네. 호위소찬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호위소찬에 지내지 못했다.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탐관오리가 곳곳에 날뛰고 있어 정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국가의 존엄을 잃는다.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포위로 돌아가려고 한다. 참 품격이 있으시네. 대통령 이제 미워서 사표를 던졌는데도 내 잘못이다. 네. 선비 같은 글인데 네. 포위라는 거는 배옷을 네. 벼슬이 없는 것을 포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장문의 사표지만은 이제 내가 그걸 좀 정리를 한 거죠. 네. 근데 어쩌면 지금하고 사태가 똑같아요. 나 참. 그러니까는 뭐 70년 전 뭐 막 뭐 독재 비판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그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네. 근데 김성수 부통령의 사이는 더 뭐 아주 네. 그 한번 그것도 네. 요약본을 한번 읽어. 인천 선생은 좀 또 화가 많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번번이 음. 그냥 그때 사태 아시죠? 그 부산의 정치파동 같은 거. 네. 개헌을 위한.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 탄 버스를 그냥 그대로 그냥 크레인을 가져와서 싣고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쿠데타를 한 거나 다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공무원 책임제 같은 법안을 의원 3분의 2의 이름으로 제출을 하니까는 이건 뭐 반민주 뭐 그러면서 난리를 피고 네. 더욱이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네. 하여튼 수없는 사건 속에 인천이 뭐 참다 못해가지고 한번 하신 거죠. 제가 그 네. 이 뭐 하도 잘 쓰셔가지고 그 당시에 뉴욕 타임즈, 지금의 뉴욕 타임즈도 아니고 인용 보도를 했다니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겁니다. 굉장히 긴 글입니다. 뭐
얼마나 또 불이 치밀어 오르셨었겠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간단히 정리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이건 딱 집어서 공격해요. 대통령은 실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충원과 직언을 외면하고 인사정책은 사적 친분으로 일관하고 하료조차 하급 공무원조차 믿지 않고 직결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고 신복을 차관과 국장에 임명해 감시하게 했다. 예. 더욱이 국가와 민족이 끼친 해악이 죄상 만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자. 이게 죄를 저지른 게 만번 때려 죽여도 싫다는 예, 죄상 신성공 만사. 장관을 또 공직 주일공사입니다. 임명하려고 한다. 재선을 꾀하고 국회를 무력화한다. 비상계엄 상황이 아닌데도 이를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게 구테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무원 책임자를 국회의원 3분의 2 연명으로 제한한 것을 의회 독재, 반민족적이라고 몰아세워 국민의 대표는 물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려 만장의 도량을 선생님 도량이에요. 도량을 도량을 적비의 네. 공표가 적들의 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적비 날뛰고 있는 거를 네. 예, 내가 이 정부에 연하는 것은 마치 민족 만대에 작죄하는 것이기에 사의를 표한다. 전제군주적 독재 정치를 타도하기 위해 결사분투할 것이다. 야 대단하시네요. 이름 속자를 더럽히기가 싫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표현도 쓰셨는데 그 신성모 국방장관이 정말 엉터리잖아요. 아니, 그렇죠. 6.25 때 동두천에 북한 인민군 탱크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금 북진하고 있다고 어? 허위 보고나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한강 뭐 다리도 폭파해버리고. 폭파해버리고. 예, 그런데 뭐 그 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사람을 주일 공사를 또 시키려 그러니까 인천이 화가 잔뜩 나신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대통령 지금도 똑같은데 뭐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든지 뭐 회전문 인사 그러면서 계속 쓰고 또 쓰고 그러는데 정말 좀 넓게 이렇게 멀리 생각을 해서 인물들이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는데 편한 사람만 자꾸만 쓰니까는 모든 게 그냥 움츠러들고 그렇죠. 폐쇄적이 돼버리고 바깥하고는 전혀 무슨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보면 그 우리가 이승만 시대 그 시대를 못 살았던 사람들은 인상이 그때는 숨도 못 쉬고 독재에서 그러려니 안 하나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분들 기계로 보면 뭐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저 성재 이희영 선생, 인천 김성수 선생 같은 기계를 가지고 권력에다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 저는 근 10년 내는 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또 거기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하면은 유석 조병옥 장관, 내무장관. 그때 뭐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51년에 네. 전쟁 중인데 글쎄 그 양민을 학살 1000명씩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거기에 거창 출신의 국회의원이 신영목 무슨 신영목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이 이제 파견이 되는데 네. 그거를 또 국군 경찰 이쪽에서 공비를 가장해가지고 조사단을 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참. 조병옥 장관이 참겠어요. 네. 참 그래서 또 일가를 하고 이제 그만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좀 전 표현대로 참 그때 장관들은 기계가 있었고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옳지 못한 일을 한다. 네. 책임져라.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사정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뭐 성재 이시영 선생은 또 우당 이혜영 선생과 뭐 형제지간이신 분들이고 그 백사 이양복 선생의 그냥 그 땅들을 뭐 지금만 돈으로 하면 돈 1000억 되는 걸 끌고 다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럼요. 신흥 무관학교 설립하고 뭐 저 독립을 풍찬 노숙했으니까 이 박사 그거 못 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런 어른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장관들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큰 인물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비판을 할 수 있고
자리를 박차고 연연하지 않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날이 갈수록 장관들 대통령도 미안하지만 장관까지 소인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거인들은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근데 시대가 그런 건지 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머리는 좋은지 몰라도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게 엘리트지. 근데 그 시절이나 거인들이 살던 시절이나 우리 소인들이 살던 시절이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선생님 그 쓰신 통이동 일기 보니까 그 중앙인사위원장 3년 하시면서 사표 5번 쓰셨다고 또 상세히 또 기록을 해두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은 네. 정부에서 일을 하면은 뭐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수틀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선생님은 이제 중앙인사위원장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정말 그 가솔들 동교동 식구들을 이끌고 대통령직을 차지했지만 인사는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선생님과는 뭐 사적 인연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까지 선생님을 이제 발탁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래도 그 가신들 뭐 지금 말하는 박지원 뭐 등등 해서 뭐 건노가 뭐 선생님 가만 안 놔두고 인사 뭐 이거 해달라고 쪽지를 계속 넣으니까 이제 사표를 내셨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고 네. 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립한 것도 인사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때는 인사수석이라는 게 청와대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말 독자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인사수석이 다 하는 거지 뭐 인사혁신처가 하겠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취임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 제도는 엉망이 됐지만은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네. 개방형 인사제도라는 거는 정부의 국장 자리 하나 정도는 외부에 네. 훌륭한 인재가 있으니까는 쓰자. 그래서 그걸 시도를 했더니 선거가 내년인데 선거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청와대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회 열린 정부를 표방을 하는데 네. 문 좀 열자. 새로운 피를 좀 수혈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일관하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그게 상당히 민감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으로 법무부의 교정국장 다 이제 검사들이 하던 그 자리를 그냥 교정직으로 바꾸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뭐 정말 민간 수혈도 아니고 교정직. 그랬더니 검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의 협박처럼 그럴 정도로 검사 무섭더군요 그때. 근데 뭐 내가 그런 사람한테 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싸움을 하다가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난 이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장문의 사표를 썼죠. 제가 이거 통이동 일기에 나오는 거 한번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뭐 보통 쓰면은 뭐 일신상의 뭐 사유로 저도 사표 여러 번 써봤지만은 일신상의 사유 뭐 일신상의 이유로 뭐 사퇴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길게 쓰셨더라고요. 대통령께니까 이게 삼가 아래옵니다. 소직을 물러나고자 합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우리가 정책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뭐 해서 한 건데 이렇게 안 되게 하니 이게 되겠느냐 하시면서 중간에 쓰시고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아주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실시를 미룬다면 실익도 명분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위의 위상을 꺾겠다는 각 부처의 평소 의도대로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아무런 개혁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개혁의 일익을 담당코자 정부에 들어온 소직이 좌절 속에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결국은 누를 끼치게 된 점을 널리 해량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드린 겁니다. 1999년 11월 30일 여불 비례 비례는 예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앙인사위원장 김강홍 복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그건 너무 자세하게 읽었는데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써놓은 건데. 네. 그런데 내가 이기죠. 음. 근데 이게 사표를 써도 내가 추측이지만은 대통령한테 가겠어요. 비서실장 손에서 뭐 끝났겠죠. 그런데 그냥 억지로 데려왔는데 나간다 그러니까는 그게 뭐 불편한 일이 벌어지니까는 그러면은 그냥 일을 추진해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개방형이 실패했어요. 왜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사람들 초기에는 모셨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마다 자기네 공무원 중에 그만둔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뭐 기획재정부 특히 맞습니다. 심하고 각 맞습니다. 부처가.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통계 보니까 27명 중에 25명은 전직 공무원들이나 뽑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는 이게 무슨 개방형도 아니거든요. 지금 선생님 그걸로 해서 또 부작용이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외교부 정년퇴직 하신 대사님을 만났더니 그 말씀이 외교관들 지금 대사 지내고 고위직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은 대선 캠프 참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못된 거죠. 네, 잘못.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라는 거는 이 교통 신호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어야지 차들이 부딪히지 않고 잘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 건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정부는 빨간불만 켜놓고 있어요. 규제. 넣으면 지나가면 안 돼. 그 필요할 적엔 자기네만 파란불 탁 켜가지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란 건 중재를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다 고려하면서 더불어 가야 되는 건데 이건 한쪽에 치우치는 게 무슨 정부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대로 누가 뭐라 그러면 듣습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데 최근 보도 보면은 최저임금제도 박영선 장관이며 몇 장관들이 아니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뭐 건전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좀 간섭을 하는 일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인사를 이제 어느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을 뭐 승진시키는 일인가 그랬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근무처는 서울인데 박사학위를 저 멀리서 하고 있어요. 박사학위를. 노후 대책으로 하는 모양. 그게 뭐 공무원들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박사 따가지고 나중에 뭐 강의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서울 근처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그를 부기를 시켰거든요. 네. 그랬더니 수석이 전화 와가지고 막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주 초기예요, 그것도. 우리 사이에. 네. 그래서 난 안 된다. 그때 뛰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언쟁을 벌리고 이게 정말 못하겠다. 뭐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더 큰 거는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조난 자료 정도에 불과하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인재 DB라 그래서 많은 사람의 그 자료를 모아서 어떤 인물들이 어느 부서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전부 다 이제 분류를 해놓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교수 출신이 이제 됐으니까는 인사도 모르고 정치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날더러 그 장관 후보자들 명단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잘 해서 만들어 줬더니 뭐 그렇게 이제 뭐 반영이 되겠지.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쑥덕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 날 뭔가 봤더니 민정비서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심할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당신네 위원장이 비서실장한테 이런 그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료를 줬느냐. 참. 그래서 내가 왜 우리 나와바리 친모 아니야?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간단히. 당장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면은 그 상당히 무서운 자리예요. 장관이 감히 전화 걸고 못합니다. 근데 내가 뭐 참겠어요. 그래서 한바탕 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이런 일들이 참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제 간섭하고 못하게 하고 자기네 의도대로. 그래서 이제 몇 번째 사건을 터뜨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외국에 가는데 여행 일자를 하루를 줄이래요. 근데 그런 장관 해외 출장의 경우. 규정이 있어요. 네. 뭔가 하면은 장관이 해외 여행을 그러니까 공무 수행을 하면은 일주일, 두 나라를 가게 되면은 10일. 근데 내가 11일이었어요.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막 비서실로 나오다가 비서가 바꿔졌어. 그래서 비서실장이라고 그러면서 하루를 줄이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통일동 이렇게 다 썼어. 비서실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 딱 끊어. 비서실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딱 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비서들이 보고는 그냥 깜짝 까무러쳤죠. 근데 그렇게 할 얘기는 하고 그러면은 뭐 한가리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할 일이 얼마나 외무장관이 많겠습니까? 장관직에 정말 위중함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지만은 법무장관이 기자들 들어 질문 받지 않는다든 기자회견이나 하고 있으면 예? 그거는 본인이 한 건지 무슨 청와대에서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왜 발표를 합니까? 맞습니다. 예? 홍보자료 내놓으면 되지. 지금 이 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인사비서관하고 저 산하기관 절반은 나한테 인사권을 달라고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묵사발이 됐다고 그러는 게 최근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대통령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 장관들이 길을 살리고 또 독립성을 유지해주고 해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 장관을 바보 만들기 위한 그 뭐 사람들은 그 청와대에 막 첩첩이 쌓여 있고 이래가지고 참 이게 대통령제 이게 잘 운영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관을 하라 그러면은 그 무슨 총무과장, 차관, 무슨 기획실장 인사는 내가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네. 명시적인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지만은 독자적으로 좀 해달라. 뭐 그런 조건을 걸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뭐 임명 뭐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목만 빼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장관인지. 그런데 뭐 언제부턴지 청와대가 지금 그 중앙 부처의 과장 인사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판이니 참 장관 저 사표내 그런데도 사표내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장관 자리가 왜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장관 자리가 그거는 해봐야 한다고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부산 복집에서. 네. 근데 장관 자리가요. 그만두고 나면은 참 힘이 있는 자리인데 내 경우는 잘못한 것을 반성한 경우도 물론 있었고요. 내가 참 잘못했다라는 게 이제 몇 건 있어요. 일기에 다 쓴 건데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청와대에서 할 만큼 그러니까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 교수 일 열심히 하도록 하라는 그런 암암리의 그런 분위기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얼마든지 내가 뭐 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도 큰 소리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의지, 관심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냥 이 수석들이 완전히 뭐 장관을 주물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장관들이 이제 대통령한테 드릴 말씀 제대로 드리고 네. 수석비서관 회의 같은 곳에서도 수석들도 뭐 제대로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슨 통과나 하여튼 기계 있는 장관, 국가의 그릇을 보여줄 수 있는 장관 많이 나오려면 장관님들 사표 던질 각오하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